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면서 5월 정신이 세대를 이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추징금 납부를 위해 본인 소유 회사 지분을 넘긴 뒤에도 사실상 대표 노릇을 하며 법인카드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인천의 학원 강사가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와 그 아내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접촉 이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열흘 정도 택시 운행을 계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입주민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생전에 남긴 음성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202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뉴스 시작합니다. 1980년 시민들의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날 전남도청 앞 광장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으로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서로 격려하고 도왔던 시민들의 5월 정신이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하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경윤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물러서지 않았던 광주 시민들의 최후 항쟁지.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40년 전 그 현장,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묘역에서 치러져온 공식 기념식이 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건 처음입니다. 5.18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청 앞 광장에서 나눔과 연대라는 5월 정신을 되새긴다면서 5월 정신은 앞으로도 세대를 이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용기의 원천으로 끊임없이 재발견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더는 설 길이 없도록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혀내겠다면서 가해자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과 추가로 확인되는 희생자 명예 회복, 또 전남도청의 충실한 복원을 약속하고 헌법 전문에 5.18 민주 이념이 담기길 바란다는 뜻도 재차 밝혔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40년 전 5월 21일 여기 전남도청으로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수부대원들이 이 맨손의 시민들한테 조준사격을 해서 5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도 총을 들자고 무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총을 쏘라는 명령을 누가 내렸나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지휘를 했던 공수부대 대대장이 한 명 생존해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대답 전현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 광주 시민 수천 명과 대치하던 공수부대원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당시 가장 많은 50여 명의 희생자가 나온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입니다. 발포 현장에 있던 안부흥 전 11공수여단 61대 대장은 32년 전 청문회에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당방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당방위. 정당방위에 입각해서 사격이 된 것입니다.
70대 후반이 된 안 씨를 찾아갔습니다. 도청 앞 집단 발포 전까지 시민은 무장하지 않았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있지만 여전히 자위권 타령입니다.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사격을 안 했을 거예요. 전쟁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게 전장 심리라고. 한 사람이 사격을 하면 다른 사람도 실탄했으면 다 사격을 합니다. 조준 사격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면 만약에 사격을 하게 되면 하체를 쏘고 어떻게 하체만 쏘나. 마음이 급한데 조준 사격하는 한 명도 없어. 전부 사격하고 말이야 지향 사격이야. 하지만 당시 공수부대가 시민을 정조준에 쐈다는 증언들은 이미 다수 나왔습니다. 군이 이렇게 딱 포진을 합니다. 이 전열은 앉아 쏴 자세고 그 뒷열은 서서 쏴 자세로. 총으로 맞으면 어디를 총으로 맞았냐고 그런 게 여기를 맞았다. 마치 직통역의 여기를.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참말로.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안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여기를 사소하라고 그랬다고. 그거를 알아야 돼. 사소하라는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를 따지라고. 그거는 힘든 얘기를 안 했는데 사소는 뭐야. 내가 죽더라도 막으려는 거 아니야. 발포 명령자를 찾으려면 도청 사수 명령자를 찾으라는 건데 발포 현장 최일선 대대장 2명 중 1명은 지난해 세상을 떠났고 현재 안 씨만 생존해 있습니다. SBS 전연담입니다. 문제의 그날 책임을 따져볼 단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군이 그날 아침에 갑자기 전쟁 직전에나 발동하는 최고 경계 단계 진돗개 하나를 내리고 병사들한테 실탄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 지시를 누가 내렸나 군에 자료가 남아 있는지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집단 발포 하루 전 광주역 앞에서도 시민 4명이 계엄군의 총에 희생됐습니다. 이 광주역 발포와 도청 앞 발포 모두 계엄군이 공식 자위권을 발동한 5월 21일 저녁 이전에 벌어진 대량 학살입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뭐 발포한다라든가 그러면서 공중으로 위협 사격을 한다든가 군이 집단으로 실탄을 지급받은지는 몰랐죠. 시일에도 마음이 이제 설마 쏘게 하려대야 하는. 전남도청 앞 발포가 있던 5월 21일 최고 등급 방어 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오전 8시 광주 전역에 발령됐습니다. 광주 기갑학교 부대 창고에서 2018년 발견된 문건인데 오전 11시 실탄을 분배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진돗개 하나는 전시태세에 대한 군 작전 개념이기 때문에 실탄을 분배해준다는 의미는 실제 사격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그게 사격 명령과 비슷한 거죠. 5.18 연구자들은 이런 일련의 집단 발포가 24단의 투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역 발포가 있던 20일 밤엔 24단이 광주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고 도청 앞 집단 발포와 헬기 사격이 목격됐던 시간대엔 24단이 헬기로 도청에 투입될 예정이었단 당시 군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시민 저항으로 24단 투입이 차질을 빚자 계엄군이 무리하게 총격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24단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진돗개 하나를 결정한 5월 21일 새벽 국방부에선 군 수뇌부 회의가 한창이었는데 당시 최고 권력자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참석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네, 비가 내리고 있는 광주는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5.18 40주년을 맞아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진상규명을 외치는 이유는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책임지지 않고 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광주의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특별 사면된 전 씨는 그 돈을 다 내지 않고 계속 버텼는데 2013년 전방위 수사와 함께 압박이 시작되자 큰아들인 전재국 씨가 검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이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재국 씨는 당시 자진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북플러스라고 하는 도서 유통업체 지분을 함께 내놓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전 씨는 지금도 그 회사의 사실상 대표 노릇을 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계속 써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강청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388억 원인 중견회사로 전두환 씨 장남 재국 씨는 2013년 이 회사 지분 51%를 납부하기로 하고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이후에도 이 회사 비상무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고 법인카드도 받았었습니다. SBS는 2015년 12월부터 4년 동안 전 씨가 쓴 법인카드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 연관성이 없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등 국세청 기준에 따라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600여 건, 액수로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온라인 결제가 4,1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점 등에서 쓴 돈이 2,300여만 원, 음반 구매, 골프장 이용 등에 1,4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추석 연휴 기간엔 호주와 싱가포르 등의 해외 호텔과 현지 음식점에서 쓴 금액도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강남의 클래식 음반 매장에서 한 번에 330만 원, 용산의 또 다른 음반 매장에서 10차례에 걸쳐 630여만 원을 썼습니다. 유명 인테리어 전문점과 앤티크 가구점도 전 씨의 단골 가게였습니다. 가장 비싼 거는 이제 1,000만 원 넘는 것까지 해요. 전재국 씨도 여기서 많이 사셨나요? 많이 사가신 편이죠. 본인이 직접? 네네, 직접 또 오시고. 강남 고급 일식집에서 한 끼에 62만 원, 평창동 라이브 카페에서 72만 원, 이태원 클럽에서 5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집 앞 음식점은 물론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계된 음식점,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술집에서 사용한다든가 해외여행에서 사용한다든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전재국 씨를 찾아갔습니다. 전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말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전 씨 측은 SBS와 통화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았고 한도를 초과한 수백만 원에 대해선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판계 특성상 휴일 사용이 많고 국외 결제부는 출장 중에 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외부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소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전재국 씨는 7년 전에 아버지 추징금을 내겠다면서 절반이 넘는 회사 지분을 포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을 넘긴 뒤에도 전 씨는 계속 그 회사의 지배권을 사실상 유지해왔고 또 지난해에는 다시 회사 대표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재국 씨가 지난 2013년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았다는 비상장 회사 북플러스 지분 51%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지분 51%에 해당하는 북플러스 주식 20만 4천 주는 10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해 5월에서야 공매를 통해 A씨에게 6억 1,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나 전재국 씨는 A씨에게 51%의 지분이 넘어간 뒤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직에 6년 만에 복귀했는데 회사 지배권은 지분을 넘긴 이후에도 사실상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가 지분 51%를 인수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전재국 씨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A씨 지분율을 50% 아래로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플러스는 주주들에게 20억 원을 투자받아 주식을 추가 발행한 뒤 투자한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 증자를 추진했는데 최대 주주인 A씨가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하자 전재국 씨만 2억 원을 투자해 보유 주식 수를 늘린 겁니다. 자본금이 20억인데 똑같은 액수를 증자를 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고 저는 전재국 씨 말고는 아무도 참여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재국 씨가 우호 지분까지 합쳐
다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것이라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전재국 씨 측이 회사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유상증자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애초 전재국 씨가 이른바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위험한 순간을 무난히 넘어가 버린. 이에 대해 북플러스 측은 당시 부도 위기에 처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했으며 A씨가 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해 전재국 씨만 합법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려면 공식 직책이 필요해 전재국 씨가 대표이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전두환 일가는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아직도 절반가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울 고급 식당이라든지 골프장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추징금을 내기 위해서 다 내놓겠다던 과거 약속과 달리 이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다툼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대법원이 1997년 전두환 씨에게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뒤 전 씨 측은 예금과 채권 등 31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뒤 2003년 열린 재산 명시 심리 재판에서 전 씨는 잔고 29만 원인 예금 서류를 제출하며 이게 전 재산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후 추징금 납부는 계속 미뤘습니다. 10년이 지난 2013년 전 씨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 특별팀이 검찰에 꾸려졌고 일명 전두환 추징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때 전 씨 일가의 자산을 공매하는 방법 등으로 550억 정도를 추가 집행했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해마다 20억 정도 재산을 찾아내서 추징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환수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던 전 씨 측은 태도를 바꿔 연희동 사저 공매 집행에 이의 신청을 했고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까지 제기하며 재산을 지키려 했습니다. 전 씨는 알츠하이머라며 재판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골프를 즐기고 최고급 식당에서 하나회 멤버들과 오찬을 즐기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씨 차남이 소유한 오산 임야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75억 원이 추가 추징된다 해도 미납한 추징금은 900억 원 넘게 남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와 제3자 이름으로 숨겨둔 전 씨 일가 재산에 대한 추징은 계속 가능하게 됐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차례로 학교에 갑니다. 아직은 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서울시 교육청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학교에서 수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입 준비가 급한 고3들은 매일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 한지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매일 등교 원칙은 고3에게만 적용됩니다. 대학 입시 준비가 시급한 데다 원격 수업을 장기화할수록 사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학년은 안전을 고려해 학교 실정에 맞게 수업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은 학년별 또는 학급별 격주 등교를 권장하고 초중생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등교 수업을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유치원은 오는 27일부터 원격 수업과 등원 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시차 등교 및 시차 급식, 원격 수업, 등교 수업 병행,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여 학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초등학교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외 체험학습 허용일이 최장 34일로 늘어나 가정학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3 학생들 사이에선 등교를 반기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생기부나 자소서 때문에 더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등교를 조금이라도 일찍 하지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전히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세는 아니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나 한 열흘 정도 좀 늦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은 등교 이후 학교 내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귀가와 함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발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2주 미뤄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짜를 더 미루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입 일정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교육부 방침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발언 배경을 안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육부는 고3 학년의 등교 개학 시기를 모레로 한 주 연기하면서 수능 시험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추가로 개학 연기를 하지 않더라도 수능 시험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2주 연기됐지만 2주 더 미뤄 최대 한 달까지 연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무직 검토한 결과는 현재 틀 내에서도 한 달까지는 수능 연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조 교육감이 수능 추가 연기 검토를 거론한 건 등교 수업이 2달 이상 미뤄진 데 반해 학생부 작성 마감 시점이나 수능 시험 등 대입 일정은 2주밖에 미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모레 등교 수업을 시작하면 7월 말까지 정기고사와 수능 모의 시험 등을 포함해 모두 5번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고3의 빡빡한 일정도 고려한 겁니다. 물론 대입 일정을 추가로 연기하려면 대학들의 학사 일정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대학이 4월 1일 날 개학하는 게 불가능할 건 없지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부의 입장과 엇갈리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조 교육감은 9월 신학기제와 같은 학제 개편이 아닌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인천의 학원 강사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2명 더 나왔습니다. 강사가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와 운전기사의 부인입니다. 학원 강사가 탄 이후 지금까지 140명 넘는 사람이 그 택시를 탄 걸로 파악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와 확진된 뒤 학원 수강생과 그 가족 등 15명에게 코로나19를 옮긴 학원 강사 A씨.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 13차례 택시를 이용했는데 이 중 인천 택시기사 1명이 어제 확진된 데 이어 오늘 그의 아내까지 3차 감염됐습니다. 택시기사는 지난 4일 A씨를 태운 뒤 보건소 검사 직전까지 열흘 동안 택시를 몬 걸로 조사됐는데 지난 16일 기침과 인후통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상 무증상 상태였던 걸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이용한 뒤 최소 143명이 이 택시를 탄 걸로 파악됐는데 기사가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만큼 A씨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퍼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다른 루트를 지금 고려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태원 관련된 사안일 가능성이 우선 높아 보입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경기 부천 클럽을 다녀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달 초 퀸클럽을 방문했던 30대 외국인이 지난 9일 밤 나이트클럽을 찾았는데 당시 클럽 안엔 200명가량 있던 걸로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이태원에서 걸렸는데 몰라가지고 여기 또 왔다고 했는데 직원들도 오늘 다 검사받고 갔어요.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 추적과 함께 인천 택시와 부천 클럽 관련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어제보다 6명 늘어난 모두 1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한번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검사 결과 다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지만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473명, 전체 격리 해제자의 4.8%에 달합니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역학조사 결과 이런 재양성의 경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재양성자와 접촉한 790명을 조사했더니 직접 전파된 사례가 없었고 또 재양성자 108명의 검체 속 바이러스를 배양해봤지만 전파력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에 불과했다는 설명입니다. 모두 다 배양 검사 음성으로 나와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고 그에 따라서 전염력도 없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양성자의 45% 정도가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호소한 데 대해선 항체 형성 뒤에도 기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나 다른 호흡기 질환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라기보다는 그거에 이렇게 남아있는 증상들이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도 있고요. 방역 당국은 완치 판정 후에도 2주간 추가 자가 격리하도록 권고한 기존 지침을 폐기하고 내일부턴 격리 해제자들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재양성 사례가 나올 때 발생 보고와 접촉자 조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오늘부터 주민센터나 시중은행에 가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첫날인 오늘 마스크 살 때처럼 태어난 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한다는 걸 몰랐던 분도 있었고 또 전산 시스템 문제로 신청이 지연된 곳도 있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오전 9시부터 긴 줄이 섰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아저씨 나이도 80이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인터넷을 또 뭐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인터넷도 없고. 밖에서는 나름 간격을 유지했지만 주민센터 안에서는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뒤 간격도 촘촘해지고 대기석도 띄워앉기 없이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이거 걱정되셔서 쓰고 오신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걸렸다면 갈 확률이 많은데 이건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챙겨야지.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인 걸 몰라 헛걸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오늘 하는 거 아닌데? 오늘은 일하고 미역 끄트머리가 여기가 다음에 오세요. 금요일 날 오시면 돼요. 경기 일부 지역은 시작부터 전산장애가 발생해 몇 시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산이 안 돼서 정보지원금 지금 하나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셔야 되세요. 7개 시중은행에선 긴급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지만 별 무리 없이 접수가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 또 정의기억연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쉼터 건물을 너무 비싸게 샀다는 부분인데 먼저 의혹 내용을 정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위안부 쉼터. 실건축 연면적 264제곱미터로 지난 2013년 10월 당시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 한모 씨에게서 7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정대협은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을 더해 8억 5천만 원을 썼는데 이 돈은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한 10억 원에서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약서가 이제 상당히 업됐다 그러면서 그 시세보다 그 많은 금액들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금광면 지역 건물들의 실거래가를 봤습니다. 1억에서 2억 원 사이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지만 건평이나 입지 조건, 노후 정도가 달라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건축비는 어떨까? 매도인 한 씨의 남편인 김모 씨가 이 집을 지은 건축업자인데 3.3제곱미터당 600만 원이 건축비였다고 정의기억연대는 밝혔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건축비가 4억 8천만 원쯤인데 2013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실제 지가를 추정해 더하면 5억 7천만 원이 들었단 얘기입니다. 정대협이 준 7억 5천만 원은 여기서 1억 8천만 원쯤 더해진 겁니다. 매도인 남편 김 씨는 2012년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선 쉼터 건물의 공법인 스틸하우스 공사비에 대해 3.3제곱미터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내외라고 말했는데 말이 달라졌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외벽에 최고 수준 벽돌을 쓰는 등 건축비를 많이 들였다고 해명합니다. 건축업자인 김 씨는 안성의 한 지역 언론사 운영위원장이었는데 이 언론사 대표를 지낸 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이 윤 당선인에게 해당 주택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쉼터 건물을 살 때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를 받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또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달라진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은 위안부 쉼터를 비싸게 샀다는 의혹에 대해 매매 당시 시세보다 싸게 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닌 걸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규민 당선인을 통해 건물을 소개받은 경위에 대해선 예산에 맞춰 매입하기 위해 한 달 넘게 경기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안성에 터를 잡고 있던 이 당선인에게서 소개받은 것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게 되고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이규민 당선인도 소개만 했을 뿐 이득을 취한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가격을 모르니까. 하지만 부실 회계부터 쉼터 논란까지 의혹이 계속 확산하자 윤 당선인을 엄호하던 민주당 기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을 심각하게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은 기존은 동일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과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선 통합당은 물론 민생당과 국민의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는데 정의당은 의혹이 소명돼야 한다면서도 위안부 운동의 성과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숨지기 전에 남긴 음성 파일 형태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민의 갑질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다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최 씨가 사망 전 본인 휴대전화에 남긴 육성유서 3개 중 2개, 10분 분량을 유족이 공개했습니다. 최 씨가 입주민에게 시달리며 느낀 공포와 불안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저 약 먹어가며 일했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입주민이 위협한 내용도 남겼습니다. 경비복 벗어 사무로 가자. 경비복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 그랬으면 아직도 안 됐으니까 100대 맞아. 최 씨는 입주민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말을 7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정말 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최 씨는 그동안 자신을 도운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말로 녹음을 마쳤습니다.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 저승 가서라도 꼭 그 은혜 갚겠습니다. 어제 처음 경찰에 출석한 A 씨는 폭행과 상해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최희석 씨랑 유가족분들께 사과할 마음 없으세요?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문형욱은 알려진 대구 여고생 사건을 비롯해 성폭행 사건 3건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입니다.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문형욱이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문형욱은 주민등록 당시 사진보다 살이 쪘지만 둥근 얼굴에 이마를 덮은 머리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문형욱은 담담한 목소리로 범행 동기를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형욱은 3건의 성폭행 사건을 지시하고 성착취 피해자가 50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지시한 게 몇 건입니까? 3건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2018년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 이외에 2건의 성폭행 사건을 더 지시한 것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구 여고생 성폭행 이외에 2건이 더 있는 겁니까? 예, 더 있습니다. 그것도 다 미성년자입니까? 예. 문형욱은 2015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피해자를 찾아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형욱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21명의 피해자 이외에 추가 피해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다시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에 통합당 지도부도 왔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그동안의 망언들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망언을 한 의원들은 오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그제 공식 사과했던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기념식에선 주먹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민주묘지 방명록엔 5월 정신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적었습니다. 5.18 망언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잘못됐던 것이고 그 당시에 징계 절차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쳐서 그 때문인지 1년 전 망언 의원 징계를 미룬 황교안 당시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거센 항의와 반발에 부딪혔던 것과는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러나 망언 당사자인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속한 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망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합당 대상이라는 통합당의 새 기조와는 사뭇 다른 셈입니다. 원유철 대표가 몇몇 당선인들과 5.18 묘지를 참배했는데 한국당은 당 차원의 기념식 참석이 거부된 건 부당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지도부와 당선인이 대부분 기념식에 참석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40주년의 뜻을 기렸지만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앞으로 여야 합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40년이 지나면서 5.18의 적잖은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 또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인지 최재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사살당한 것이죠. 여기서는 12시에서 1시 반 사이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사살당한 것이죠. 11공수부대가 거기를 통과를 하고 있었는데 광주시 송암동. 당시 중학생이었던 방광봉 군이 군인의 총에 맞아 숨진 곳입니다. 체육시설이 들어선 이곳에서 당시의 흔적을 찾을 순 없습니다. 같은 날 계엄군간 5인 사격이 벌어진 이후 군인들은 시민군을 찾아 나섰고 마을에서 시민군 1명과 주민 4명을 사살했습니다. 5인 사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색을 한 거죠. 여기다. 중간에 여기 이 지점에가 단독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군이 한 군데에서 3명이 딱 붙잡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도 작은 추모비 하나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학살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장소들을 이렇게 321명의 부상자들이 치료받았던 국군 광주 통합병원도 2007년 이후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켰던 양기남 씨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침상이 이 양쪽으로 이렇게 빨간 것이 침상입니다. 여기 몇 분 정도 계셨어요? 여기 한 7, 80년 있었죠. 크고 작은 현장들이 사라지면서 진실들까지 묻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도 계속 5.18 폄훼하고 그러잖아요. 진실은 안 믿고.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거창한 박물관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그때 광주에 왔던 군인들 중에서도 40년을 고통 속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는 줄도 모른 채 투입이 돼 보니까 광주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참상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그중에 한 명과 만났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광주에 왔던 육군대 24단 9.1대대 운전병이었던 정현수입니다. 1980년 5월 육군 일병 정현수 씨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성남공항에서 군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내려보니까 광주 송정병장이더라고. 막 이거 뭔 일이야? 차에 내리니까 시체가 보이는데 상무관 앞에가 가마위로 덮어놨더만. 전남도청 인근의 검문 검색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시체 보고 너무 참혹했죠. 여자가 죽어가지고 그것을 생각을 해봐요. 5월 광주에서 총 한 발 쏘지 않았지만 죄책감과 공포가 뒤엉킨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여자분 그 생각이 물에 스쳐나갈 때 막 나 저 혼자 막 울어요. 정말로 어떤 때는 한없이 울 때가.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5월만 되면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합니다. 당시에 참여했던 이렇게 군인들도 정부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5.18 진상조사위도 보통 군인들의 고통과 증언을 기록하는 진상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있는 그대로 본 것을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 그 한날을 난 하고 싶지. 딴 것 필요 없어요. SBS 김학규입니다. 광주에서 주먹밥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과 시민들의 허기를 달래고 응원하기 위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광주 엄마들은 계속 그 주먹밥을 싸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비디오 모그가 광주 주먹밥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참기름을 둘러서 검정깨, 흰깨 막 뒤집어야 하는데 이제 고루고루 간이 배야 되잖아. 잠깐 드셔요. 주먹밥. 40년 전 그날을 배불린 광주의 주먹밥. 어머니들이 이렇게 그 밥을 양동시장에 솥을 걸어놓고 양동 시장 상인들 또 우리 주민들 김 갖고 가는 사람, 쌀 갖고 가는 사람, 김치 쪼가리 갖고 가는 사람, 뭐 소금 갖고 가는 사람, 소금물 맞춰갖고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물하고 같이 거리에서 씌운 사람들한테 무조건 나눠주는 거죠. 트럭에다 우리가 이렇게 싸가지고 올려주기도 하고 쌀이 없으면 누구 할 것이 없이 너도 나도 그 쌀이고 김이고 뭐 그런 게 모여드는 거예요. 당시 광주 시내는 십시일반 내놓은 먹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주먹밥이 그 모든 힘을 합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돼. 화합으로 뭉치듯이 모든 것이 뭉쳤고 대동단결 힘 하나가 되자는 뜻. 용기를 잃지 말고 투항하지 말고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자. 5월 어머니들은 얼마 전 코로나19로 애쓰는 대구 의료진들을 위해 주먹밥 518개를 직접 싸서 보냈습니다. 하여튼 총칼이 있던 그 시대를 벗어나 사람들로서 그런 독한 마음으로 코로나19도 이겨내시라. 그러면서 저희가 그 밥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거예요. 서로 마음? 엄마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지금도 5월 어머니 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싼 주먹밥을 나눠주는 어머니들. 이 주먹밥을 먹으며 젊은 세대들이 5월 정신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40년 전에 응? 할아버지, 누나 응? 이런 사람들이 작은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주먹밥을 쌌다라고 생각하면서 5.18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어라. 그리고 어머니도 꼭꼭 눌러 쌀면서 그 마음을 담죠. 팩트체크를 하는 저희 SBS 사실은 팀이 지난 사흘 동안 이 민주화 운동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의적인 왜곡, 처벌을 해서 막아야 한다는 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비슷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경원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독일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다. 홀로코스트는 날조됐다. 이렇게 주장했던 독일의 1929년생 우르줄라 하퍼베크 할머니. 나치 할머니로 알려지며 독일 사회에 큰 논란이 됐는데 지난해 역사부정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도 5.18 관련 유언비어가 판을 칠 때면 비슷한 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역사부정죄 특별법이 아닌 형법 제13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특정 집단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처벌하는 대중선동죄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부정이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이어질 때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퍼베크 할머니가 처벌된 것도 극우 세력에게 유대인 혐오 논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결국 공공의 평화를 해쳤다는 점, 이 때문입니다. 5.18 유언비어에 대한 처벌 역시
역사 부정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 나아가 특정 지역 혐오나 차별 등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역사 왜곡 행위를 다 규제하자, 다 처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 차원의 대응 또는 어떤 법적 규제 이런 게 필요한 역사 왜곡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팀이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11건의 취지를 분석해 보니까 역사를 왜곡해서 사실을 날조해서 5.18 정신 폄훼해서 처벌하자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발의 당시 국회 권력이 어느 쪽에 있었느냐도 영향을 미쳤지만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청회 한두 번 하고 폐기됐거나 폐기될 예정입니다. 불혹의 5.18은 달라야 한다는 게 사실은 팀의 결론입니다. 입법 취지가 혐오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하위 법령에서라도 혐오와 차별, 피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관련 추가 제재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도 발끈하며 자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거란 성명을 내놨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반도체가 전략 무기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난처해졌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re has been a very highly technical loophole through which Huawei, this first rule is a very highly tailored thing to try to correct that loophole.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안이 나온 날 미국 반도체 대표업체인 퀄컴과 인텔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 기업에 보복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칩의 90% 이상을 생산해온 타이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는 재빨리 미국 편에 섰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발표한 데 이어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칩셋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게 뻔해 미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국의 통신망 장악을 견제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신망 쪽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었고 사이버 보안이 문제가 되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만 해서 TSMC에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막아버린 거죠. 반도체를 전략무기 삼은 두 강대국의 충돌에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이 주춤하면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을 국유화해 집중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시안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사드 때처럼 미중 사이에서 양자태기를 강요받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건 모두를 위한 자유였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설명하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세와 차단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에 입각해 국제사회에 3가지 제안을 내놨는데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에 협력하며 관련 규범 정비를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총 1억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 인도적 지원 예산 3천만 달러에 7천만 달러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게 청와대 구상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오늘 낮 1시쯤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추점터널 입구에서 차량 6대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34살 이모 씨가 몰던 14톤 화물차가 정체로 멈춰있던 1.2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주변 SUV 등 차량 넉 대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이 씨의 졸음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